어느 날 아침 내가 가진 돈의 가치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이건 단순히 경기가 나빠져서 생기는 막연한 불안감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 이유가 특정 국가가 우리나라 경제의 심장부를 겨냥해 계획적으로 시작한 공격 때문이라면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지죠. 이처럼 한 국가의 운명을 뒤흔들 수 있는 경제적 압박이 현실이 된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건 먼 나라의 이야기도 단순한 상상 속 가정도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 일본이 우리의 핵심 산업을 정조준하며 시작한 경제 보복 조치는 바로 이런 공포를 우리 눈앞의 현실로 가져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당시 연일 보도되던 단편적인 뉴스의 이면에서 펼쳐졌던 치열한 싸움에 대한 기록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경제 지표의 하락과 위기설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을 지키기 위해 벌어졌던 보이지 않는 저항과 그 복합적인 대응 전략의 전말을 지금부터 따라가 보려 합니다. 모든 사건의 발단은 일본 정부가 발표한 하나의 조치였습니다.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 다시 말해 우리 경제의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예민한 부분을 겨냥한 수출 규제 강화라는 날카로운 칼날이 그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금융시장은 즉각적이고 아주 격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지진이라도 발생한 것처럼 주식시장의 전광판은 온통 파란색으로 물들었고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순식간에 극에 달했습니다. 국내의 언론들은 연일 한국 경제의 위기 가능성을 대서특필하며 불확실성을 증폭시켰고 그 파장은 고스란히 우리 경제의 신뢰도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시장의 충격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가장 심각한 위협은 바로 우리 돈, 원화의 가치에 직접적인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 즉 펀더멘털에 대한 의구심이 안개처럼 퍼져나가면서 원화의 가치는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환율 그래프는 매일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듯 위태롭게 요동쳤고 그 움직임 하나하나에 온 국민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환율의 급격한 변동은 단순히 해외여행 경비가 비싸지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는 곧바로 기업의 생산 비용 증가와 직결되었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모두의 장바구니 물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위협이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연일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냈고 일부에서는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는 IMF 외환위기라는 끔찍했던 과거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국가 부도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언급될 정도로 경제 전반에 들이운 불확실성의 그림자는 그 어느 때보다 짙고 어두웠죠. 긴급 속보를 쉴 새 없이 내보내는 뉴스 화면과 끝없이 추락하는 듯한 각종 경제 지표들은 마치 끝나지 않을 위기의 서막을 알리는 듯했습니다. 일본의 정교하게 설계된 경제적 압박은 이처럼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를 정확하게 파고들었고 이대로 시간이 흐른다면 원화 가치의 급격한 붕괴는 피할 수 없는 수순처럼 보였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위태로워 보였던 절체절명의 순간, 과연 대한민국은 어떤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물밑에서 벌어진 치열한 경제 방어전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표면적인 위기감 속에서 한국 정부와 한국은행은 아주 냉철하고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공격 의도를 분석하고 국제 금융시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를 막아냈죠. 동시에 외환 보유고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환율 방어를 위한 실탄을 철저히 점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환율의 숫자를 지키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과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의 최전선이었습니다. 그들은 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를 계기로 특정 국가에 대한 핵심 소재 및 부품 의존도의 심각성을 깨닫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거대한 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육성 계획이 바로 그것이었죠.
이는 단기적인 충격을 막아내는 방어 전략을 넘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경제적 자립도를 높이려는 능동적인 반격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정부 부처의 긴박한 회의와 연구실에 꺼지지 않는 불빛 속에서 한국 경제는 새로운 생존의 길을 모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외부의 공격으로 시작된 위기는 역설적으로 우리 경제의 취약점을 되돌아보고 더 단단한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위기 극복 경험에서 얻은 학습 효과는 이번에도 빛을 발했죠. IMF 외환 위기를 겪으며 체득한 위기관리 능력과 국민적 단결의 기억은 우리에게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국제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예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WTO 제소와 같은 국제법적 대응을 통해 부당함을 알리는 동시에 다양한 외교 채널을 가동하며 국익을 지키기 위한 끈질긴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시적인 대응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 거대한 저항의 또 다른 한 축에는 바로 평범한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분노는 곧 자발적이고 광범위한 사회적 저항으로 이어졌습니다. 거리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낸 것이죠.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국산품 애용 캠페인은 단순한 감정적 대응을 넘어 경제적 압박에 맞서는 실질적인 힘으로 작용했습니다. 텅 빈 일본 브랜드 매장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불매운동 인증 사진들은 국민적 단결과 위기 극복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연대의 힘은 경제 지표만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강력한 방어막이 되어주었습니다. 정부의 전략적 대응과 기업의 기술 자립 노력, 그리고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유기적으로 결합되면서 일본의 압박을 견뎌내고 우리 경제를 지켜낼 수 있는 총체적인 저항의 틀이 완성되어 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거리의 뜨거운 함성 뒤에는 또 다른 차원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숨가쁘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국가 경제의 명운을 걸고 벌이는 치열한 금융 전쟁이었죠. 가장 시급한 과제는 바로 쉴 새 없이 요동치는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국가 경제의 혈압을 조절하는 것과도 같은 일이었죠. 환율이 걷잡을 수 없이 치솟는다는 건 단순히 해외여행 경비가 비싸지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입해야 하는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외국인 투자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국가 전체의 신용도가 흔들리는 연쇄적인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 총력을 다해야만 했습니다. 외환보유고라는 국가의 비상금을 동원해 급격한 환율 변동의 속도를 조절하고 국제 금융시장을 향해서는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는 신뢰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야만 했죠.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 배의 균형을 잡으려는 선장처럼 냉철하고 정교한 대응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처방에도 착수했습니다. 바로 특정 국가에 대한 핵심 소재와 부품, 장비의 의존도를 낮추는 이른바 소부장 산업의 자립 계획이었죠. 이는 단순히 하나의 위기를 넘기는 임시방편이 아니었습니다. 외부의 압력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강한 경제 구조를 만들겠다는 우리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위기 대응 방식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겐 뼈아픈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귀중한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죠. 불과 20여 년 전 우리는 IMF 외환 위기라는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당시 국가부도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튼튼한 경제 방어막과 안정적인 외환 관리의 중요성을 온몸으로 체감해야만 했죠. 그때의 고통스러운 기억은 우리에게 일종의 예방주사와도 같았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오히려 현재의 위기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감정적인 대응을 넘어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되어준 셈입니다. 위기를 통해 더 단단해지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물론 경제적, 사회적 대응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전선은 바로 국제 외교 무대에서 열렸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행위임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세계무역기구, 즉 WTO에 제소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경제적 논리를 넘어 국제법이라는 공정한 규칙의 심판대 위에서 정당성을 다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감정적인 맞대응이 아닌 원칙과 명분을 앞세운 또 다른 방식의 저항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국제법적 대응은 즉각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길고 지루한 인내심의 싸움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공정한 판단을 구하는 동시에 우리의 정당성을 끈질기게 입증해야 하는 또 다른 전선이었죠. 결국 이 싸움은 어느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복합적인 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환율을 방어하는 금융 최전선에서의 보이지 않는 사투와 기술 자립을 위한 산업 현장의 땀방울, 그리고 국제 무대에서의 치열한 외교적 노력까지. 이 모든 것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저항 에너지가 아래에서부터 밀어올리는 힘이었다면 정부와 기업의 전략적 대응은 위에서 전체적인 방향을 조율하며 버텨내는 힘이었습니다. 이렇게 경제, 산업, 외교, 그리고 사회 모든 영역에서 입체적이고 총체적인 방어 체계가 구축되면서 우리는 일본의 압박이 의도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를 조금씩 비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저항하고 생존하는 법을 터득해가고 있었던 겁니다. 외부의 충격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대신 충격을 흡수하고 내부의 힘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단순한 버티기를 넘어 이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려는 거대한 흐름이 바로 이 시점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국가의 진정한 저력은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는 수많은 노력들이 모여 완성되는 법이니까요. 사실 이러한 정교한 움직임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유전자 깊숙이 각인된 뼈아픈 기억 하나가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국가부도 직전까지 갔었던 외환위기의 경험 말입니다. 당시 우리는 외부 충격의 한 국가의 경제가 얼마나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고통이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파고드는지를 뼈저리게 체험해야만 했습니다. 그 뼈아픈 경험은 우리에게 값비싼 교훈을 남겼습니다. 튼튼한 외환 보유고와 건전한 재정 관리의 중요성은 물론이고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기술 의존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금을 모아 나라 빚을 갚으려 했던 그 처절했던 기억은 이기 앞에서 다시는 무릎 꿇지 않겠다는 강력한 학습 효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교훈은 비단 경제방어 논리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 문제를 국제사회의 공론장으로 가져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길을 선택하는데요. 세계무역기구, 즉 WTO의 일본의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위배된다며 제소하는 외교적이고 법리적인 저항을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국제법적 대응은 당장의 경제적 피해를 막아줄 수 있는 즉각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 또한 복잡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는 감정적인 맞대응을 넘어 부당한 압박에 대해 국제규범이라는 보편적 원칙을 통해 맞서겠다는 이성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우리의 주장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정당한지를 전 세계에 알리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한 장기적인 포석이었던 셈입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 정부와 외교관들이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동안 전혀 다른 곳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거대한 반격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범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시작한 거대하고도 조용한 저항이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거나 특정 단체가 조직한 것이 아닌 완전히 자발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대한민국 전역에서 들불처럼 번져나간 움직임이었죠. 거대한 분노의 물결은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저항이었죠. 사람들은 마트에서 일본산 맥주를 외면했고 일본으로의 여행 계획을 취소했으며 일본 브랜드 의류 대신 국산 제품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팔지 않는 소비의 문제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부당한 경제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수많은 개인들의 명확한 의사 표현이었으니까요. 개개인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냈고, 그 파도는 일본의 관련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타격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저항은 경제적 효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사회 구성원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연대할 수 있는지를, 그리고 그 단결된 힘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의 냉철한 분석과 예교관들의 치열한 논리 싸움 뒤편에서 거리의 시민들이 보여준 뜨거운 연대와 자발적인 행동은 위기 극복의 또 다른 핵심적인 축을 담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어떤 경제 지표로도 측정할 수 없는 한국 사회의 저력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죠. 바로 이 지점에서 서로 다른 공간에서 펼쳐지던 모든 저항의 흐름들이 하나의 거대한 강물처럼 합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치밀한 외환시장 방어와 예교관들의 날선 국제법 논쟁, 그리고 이름 없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불매운동이 보이지 않는 상승작용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죠. 일본의 경제적 압박이 최고조에 달했던 바로 그 순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한국 사회의 모든 역량이 한 점으로 응축되는 극적인 전환점이 만들어집니다. 끝없이 추락할 것만 같던 원화가치 그래프에 마침내 강력한 지지선이 형성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지표 몇 개가 반등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외부의 충격에 맞서 한국가가 경제적, 외교적, 사회적 차원에서 얼마나 유기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놀라운 사례였죠. 위기 속에서 한국 사회가 스스로의 회복 탄력성과 자립의지를 증명해낸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원화 가치의 급격한 붕괴는 막아낼 수 있었고,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경제적 주권을 수호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경험은 단순한 위기 극복의 기록을 넘어 한국 경제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외부 변수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보다 단단한 경제 구조를 향한 값비싼 수업료였던 셈이죠.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는 그래서 더욱 중요합니다. 당시 원화 가치를 지켜냈던 경험은 현재 한국 경제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보이지 않는 자산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더 단단한 굳은 살이 되어 우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날의 위기는 미래에 닥쳐올 또 다른 국제적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소중한 학습 효과를 남겼습니다. 단순히 지나간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통찰을 제공하는 것이죠. 결국 원화 가치라는 차가운 숫자 뒤에는 이 길을 기회로 바꾸고자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뜨거운 열망과 끈질긴 노력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국가적 자부심이나 연대의식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이야기 속에서 비로소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 아닐까요? 표면적인 현상 너머에 숨겨진 한국 사회의 끈질긴 생존력,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독립을 향한 여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사회 현상들 속에도 이처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숨은 저항의 의미가 담겨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의 사건을 여러 각도에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이러한 여정은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수많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